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민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민 받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전 세계적인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은 이민을 받지 않으면 미래가 암울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스캔에서는 왜 그런지 또 각국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얘기부터 잠깐 해보면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그것도 압도적인 세계 최저죠. 출산율이 그렇게 낮다 보니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가 1%대 경제 성장을 해요. 이미 저성장 기조로 들어간 거 아닌가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쨌든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성장은 굳어질 거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 중 외국인 비중이 4.5%입니다. 그런데 G7 평균인 13%로 끌어올리면 성장률은 연평균 0.6%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성장 기조 하에서는 이 0.6%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따라서 한국한테는 이민자를 받는 것이 아주 절실한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동력 부족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한 국가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몰고 가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특정 업종에서는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선진국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부한 노동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구가 갑자기 줄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근까지는 중국 인구가 선진국의 제조를 담당해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선진국들이 마치 가상인구인 것처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의 노동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지정학적 마찰 때문에 무역 장벽도 강화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영구적으로 지속될 줄 알았던 가상인구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그래서 찰스 구타트 같은 학자는 앞으로는 인플레가 3%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다. 3에서 4%대로 유지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들 인도를 주시합니다. 중국을 넘어서는 인구를 가진 인도. 과연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까? 노동력은 값싸긴 하죠. 하지만 아직 인도 제조업은 중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플레가 계속될 거라는 얘기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선진국은 재정을 확대시켜 왔습니다. 적자 재정이 이제 트렌드가 됐죠. 그런데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가 고금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차입 비용이 상승합니다. 인구가 정체되면서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돈 쓸 일은 많고 그 돈의 차입 비용은 자꾸 더 올라간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차입 비용은 더 늘어나죠. 성장을 더 억누를 겁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이건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2011년 국채위기 때 S&P는 미국 정부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달 2023년 4월에 프랑스는 연금 마찰로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피치가 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인구 통계, 데모그래픽이 장기적 이슈가 아니라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이 나라의 인구는 감소한다. 그러면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자, 잘 사는 나라 대부분에서 고령화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늘지 않으면 의료와 연금 부담은 가중됩니다. EU, 일본, 미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현재는 20%인데 2050년이면 30%가 됩니다. 한국은 2년 후에 20%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30%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차입 비용이 1%포인트 올라간다. 발행한 국채에 대해서 금리를 더 높게 쳐줘야 된다는 거죠. 1%포인트 상승하면 2060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에서 60% 상승합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신용등급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죠. S&P 글로벌은 주요 경제국 8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절반이 2060년이 되면 국채가 정크 등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투자 등급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지금도 국채가 정크 등급인 나라가 꽤 많습니다. 러시아도 그 중에 하나죠. 이 분홍색이 정크 등급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A 정도 되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데모그래픽이 유지된다면 정크 등급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이 81개국 정부의 GDP 대비 적자율은 2025년에는 2.4% 정도 될 거고요. 그런데 2060년이 되면 9.1%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지난달의 프랑스처럼 인구 통계가 국채 신용 등급을 끌어내릴 거다라고 S&P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 한창 진행 중인 미국 국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요. 자,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미국 국채 한도 협상이 결렬된다. 그러면 큰 혼돈이 올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협상이 민주당 주장, 백악관 주장에 가깝게 관철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미국은 더 많은 채무를 지겠지만 그래도 이건 당장의 문제가 아니니까 지나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사실 또다시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요. 협상이 결렬된다면 당연하겠지만 재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방금 본 S&P 분석에 의거하면 신용등급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데모그래픽을 피해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인구 추계라는 것이 거의 항상 들어맞아요. 그러면 이 암울한 미래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냐? 딱 하나가 있다. 각국은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은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라마다 달라요. 미국과 중국은 미온적입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이 급증하죠. 그래서 어차피 이민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합법 이민은 늘리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입장 없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민 자체는 늘고 있다는 것. 중국은 미국과 정반대입니다. 이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중국은 대표적인 다민족 국가지만 중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민자, 외국에서 출생한 영주권자 비율이 극도로 낮습니다. 0.1%예요. 미국의 15%, 독일의 19%, 호주의 30%와 대비되죠. 일본과 한국보다도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 10년 이상 늘지 않았고요. 이제는 감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고요. 2025년, 앞으로 2년 후에는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람을 못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2억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뺀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대부분은 외국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민법을 개정해서 지금까지 저숙련 중심으로 인력을 받았다면 이제 고숙련 인력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뿐만 아니라 영구 거주자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포인트제 도입이에요. 연령대가 젊고 고학력이고 근무 경험이 있고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점수가 높습니다. 이 인력에 대해서는 취업 비자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입국부터 해라. 그러면서 천천히 직장을 알아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민을 받는 식이죠. 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앞으로 3년간 150만 명의 이민자를 받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호주는 특정 직종에 대해서 영어권 국가에 대표단을 파견하면서까지 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특히 경찰 이민자를 받으려고 하고요. 기능공도 집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올해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11만 명 확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작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육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가족 동반 영구 거주자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스페인도 재미난 게 이 나라는 지금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3%대인데요. 그런데도 인력을 유입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50대 이상이에요. 그래서 젊은 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EU 안에서는 충분한 숫자가 확보 안 돼서 EU 밖에서의 인력 유입을 위해서 작년에 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자, 부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OECD 평균 실업률이 4.8%로 사상 최저치에 가 있고요. 반대로 이들 국가로 들어오는 인력 유입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부유한 나라로의 인력 순유입은 500만 명이었어요. 우크라이나 피난민 200만 명 포함된 수치지만 이걸 뺀다고 해도 팬데믹 이전 수치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유럽과 북미 합쳐서 현재의 노동 가능 인구가 7억 3천만 명인데 20년 후에는 6억 8천만 명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상황은 더 나빠서 향후 수십 년 사이에 노동 가능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들 위험에 직면해 있죠.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는 아직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는 7억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남미와 캐리비안 국가들에서는 4천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아프리카 인구는 유럽으로 많이 유입될 것 같고 남미는 북미로 가겠죠. 아시아 국가들이 문제입니다. 아무 노력 안 해도 이민자가 느는 미국, 그리고 유인해 올 대상이 풍부한 유럽과는 아시아 국가들의 입장은 많이 다르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해도 취업만을 위해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 거주 또는 국적 획득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이 아시아 국가들이 정책과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요즘 자주 듣게 되는 국가 소멸도 가능한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국가 소멸 전에 오는 게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지금의 데모그래픽으로는 이걸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지구상의 인구가 대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셔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 물결을 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다른 선진국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